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2명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변이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변이의 변이형인 델타 플러스의 경우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더 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지금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한 총력전이 이루어진다면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with 코로나 시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이재갑 교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 하셨고요. 오늘에도 특별한 손님, 고려대 예방의학과의 최재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 교수님, 일단 델타 변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고 최근에 국내에서 두 분이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하는 변이종에 감염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전파력이 더 세고 백신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할 정도의 과학적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실을 좀 정리해 보면 지난 3월 유럽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처음 발견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국에서 좀 확산이 됐고요. 6월 달의 경우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델타 플러스 변이가 확인된 두 사례는 그 소위 그 돌파 감염 사례가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나서 접종하신 분의 발생한 사례고요. 위중증이나 치사율에 대한 정보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는 이제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기존 백신 접종 후에 이 백신 그 효과라고 하는 중화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5배 높지 않냐 뭐 그런 보고도 지금 이제 보고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백신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백신 종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는 지금 증거나 이런 근거 자료들이 지금 수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최종적으로 전파력이나 치사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백신을 맞는 것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국 이 교수님 보실 때 거리두기 4단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뭐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4단계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 3단계로 유지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일단은 이제 그 외에 이제 조금 이제 좀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 불평등성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조정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수도권에서의 그런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들, 그다음에 수도권도 이제 피크는 어느 정도 다다른 것 같지만 꺾이고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 이번에 2주 뭐 연장이 되기로 결정은 됐지만 앞으로 한 8월 말까지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50대 접종 끝나고 20대 40대 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들은 그때 돼서야 좀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고난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이 하반기에 좀 더 활발해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을까요, 최 교수님? 예, 당연히 그렇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일한 또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8세에서 49세 정확하게는 이제 72년생에서 2003년생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제 9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백신 접종을 이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18세에서 35세, 36세에서 49세 나눠서 이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접종을 통해 예약을 통해서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26일서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접종이 좀 순조롭게 또 원활하게 돼서 청장년층의 접종이 이제 빨리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으로 감염이라든지 또 위중증이라든지 이런 전반의 지표들을 호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백신이 잘 수급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백신 수급에는 크게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지금 다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뭐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네. 항상 월간에 따라 조금씩 생길 수 있으니까 변동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종 계획을 좀 날짜를 변경하거나 또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조금은 유도리 있게 지금 모든 그 계획이라든지 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경우도 좀 고려해서 얀센 백신도 투입하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보조적으로 수행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화이자하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백신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백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백신을 이렇게 수입하고 도입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일단 이제 화이자가 한 25% 올리겠다 그러고요. 모더나가 10% 올리겠다고 이미 이후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이미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야 뭐 어떻든 예방 접종하고 이런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제 저소득 국가들한테는 이제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백신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고 또 게다가 요새 부스터 백신 뭐 얘기 나오니까 저소득 국가들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요건들이 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이미 이제 내년도에만 5천만 회분 이제 예약을 하겠고 이제 계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원래 지금 현재 가격으로 예산을 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아주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일단 백신 구매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내 백신, 국산 백신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통령도 K 글로벌 백신 허브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죠. 맞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더 많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 생산 2위입니다. 예. 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교수님, 정부가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전폭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쉽진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은 백신 생산, 그다음에 글로벌 허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허브라는 거는 이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크게 부담은 할 수 있는데 백신 생산은 R&D와 임상시험에 관련된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모더나의 경우에 선투자하는 데만 정부가 거의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각각. 예. 1년간의 R&D 그 하나의 이거 개발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계획에 의하면 지금 금년에 약 1,700억 정도를 임상시험 지원과 이런 비용으로 투자하겠다는 정도가 지금 있어서 사실 그 정도 갖고 이 R&D의 이 개발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정부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이 전 세계적인 규모에 걸맞는 투자를 해줘야 민간 투자가 같이 잇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조금 더 보완이 앞으로 되리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러면 치료제, 백신 치료제는 언제쯤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중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태그 저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이신 박수영 카이스트 교수 직접 연결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박수형입니다. 네, 박 교수님 먼저 구체적으로 연구 내용이 또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조직 세포들을 제거하는 초기 면역 반응이 주로 이제 대식세포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일부 환자에서는 과활성화된 대식세포가 과량의 염증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이를 이제 폐 손상을 유도함으로써 중증 코로나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폐 조직으로 유입된 단핵구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대식세포로 분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폐 내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의 역동적인 변화를 연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동물 모델을 이용을 하였고 이런 이제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감염이 진행되는 동안에 폐 내에 존재하는 면역 세포의 변화를 단일 세포 시퀀싱으로 정밀하게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폐 면역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익세포가
약 10가지 정도 I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였고요. 또한 이제 이들 중에서 어떤 대식세포군이 폐 손상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여하는지를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이러스 감염 2일째부터 단핵구가 이제 혈류로부터 폐 조직으로 급격하게 침윤함으로써 대익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폐 침윤 대익세포 중에서도 특정 대식세포군만이 염증성 대익세포의 성질을 강하게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폐 손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가 코로나 중증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중증 코로나 환자 치료제로서 스테로이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다양한 후보 물질들이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 저희 연구 결과는 이제 과잉 염증 반응의 원인이 되는 특정 대식 세포군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19 환자의 폐 손상을 조절할 수 있는 타겟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중증 환자 대상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박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제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금액이 확정되어서 곧 지급될 예정인데요. 자, 이에 대한 궁금증 박지훈의 이슈체크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철진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을 평가하는 게 건보료 6월분 기준으로 한다라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기준을 이제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행정 비용 때문입니다. 이 소득 하위 80%를 걸러낸다. 이 기준을 자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행정 비용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장 빠르게 또 신속하게 별도의 비용 없이 좀 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료, 건보료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건보료 기준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나요? 당국은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이제 내수 부양에 역시 방점이 찍혀 있다. 어느 정도 회복될 만하면 다시 코로나19에 추가 감염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지원금, 위로금 차원에도 있지만 이 소위 말하는 소득 하위 80%의 재난지원금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역시 뭐 가구에 대한 지원도 있겠지만은 특정 기한 내에 소비를 함으로써 내수에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하는 부스터를 투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거는 과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고요. 추경 전체가 이제 30조가 넘으니까 아마 뭐 이것이 다 일시에 투입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한도가 정해지는 이제 특히 이 이제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한도가 연말이 될지 어느 정도 내년 1월이 될지 이것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시한이 정해지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들, 원재료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비용 인플레의 초입을 넘어서는 중반 정도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시에 추경 관련한 돈들 또 재난지원금이 투입될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를 크게 급등시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도 이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벌써 연내 뭐 1회 혹은 2회 금리 인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내수 부양이라든가 내수 회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람이 있지만 이것이 자칫 인플레를 좀 크게 자극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의 우려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이번 재난지원금이 경제를 부양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또 힘든 우리 상공인들의 좀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변이 때문인 것 같은데 문제는 델타 플러스까지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정말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이도 출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무력화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예방 효과가 좀 떨어져서 추가로 백신을 개발해서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예견된 바고요. 예. 다만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백신 접종이 안 된 개도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접종이 낮은 곳에서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스피드와 예. 그를 따라잡는 백신의 개발 업데이트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 때문에 백신 접종을 맞은 국가에서도 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런 네. 암울한 전망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백신 접종이 좀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예.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백신 1위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성인들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3차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고 있고 영국도 50대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3차 부스터샷을 맞추기로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게 부스터샷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부스터샷이 필요하죠. 예. 그러나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을 어느 일국이 3차 접종까지 한다 해서 모든 걸 예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또 다른 변이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게 되면 또 발생 전 세계 같이 가야 되는 거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국제 공조와 국제 연대가 그러면서 필요하고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8월 1일부터 60대 이상의 3차 예방 접종을 이제 전면화해서 3차 부스터샷을 이제 접종한 나라가 됐고 영국도 검토하고 미국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좀 바로 그러한 의학적인 필요성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변이의 속도를 따라잡으면서 이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국제적인 공조와 연대. 그래서 개도국과 같이 가는 백신 접종이 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대 정신에 입각한 백신 접종 계획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결국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백신 접종 많이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백신 못 맞는 나라에서 계속 변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외 유입하는 분들에 대한 방역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검역 절차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직적이고 잘 진행이 됐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중간에 약간 혼동이 생겼던 것들이 뭐냐면 국내에서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예방접종 완료자에서 들어올 때 수동 그 보고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일째 그 수동 추적하던 부분들이 완료될 때 원래 검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좀 없어져가지고 7일째만 검사하고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내 유입되는 환자들 중에 그 변이 바이러스 일부는 아마 그런 분들 중에서 뒤늦게 발병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백신 맞은 사람에서 발병할 때는 조금 천천히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늦게 발병할 수 있어서 이 부분 사실 수정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사실 국가별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 면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델타 변이에 의해서 유행을 하는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 예전처럼 다시 다 이제 시설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막상 그거를 열어놓고 나니까 이거 다시 못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다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얼마나 의미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델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더 유행이 심한 국가에서는 델타보다 더한 유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남미 같은 경우는 람다나 감마에 의한 그런 유행이 있는 국가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내의 그 특별 검역 체계를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입국하는 거로 바뀌어서 이제 한 쪽에서만 관리를 하게 하고 있긴 한데요. 여튼간에 한번 재점검, 특히 그 격리 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코로나 변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싱가포르에 계시는 분을 한 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듀크 NUS 의과대학의 데이빗 매처 교수와 화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데이빗 매처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Yeah, my name is David Matcher. I'm a professor of medicine and health services research at Duke NUS Medical School in Singapore and
Duke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the U.S. 자, 일단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매초 교수님, 앞으로 코로나19와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Just think it's possible. I think it may be necessary. I think COVID has shown itself to be a very flexible virus, that it can, modify itself and that it can become infectious even for people who have had another variant in the past. And so I think that it's going to continue to circulate to some level, and that we're going to need to continue to be aware of what variants are circulating. And very much like the flu, we're going to need to have regular reconsideration of whether people need booster shots or vaccinations. And again, that is what we do with the flu vaccine, and that's what it means to live with the virus. 결국 코로나 백신도 우리가 독감 백신처럼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한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I think that what's happened in Korea, from what I've seen, is that very much like Singapore, you all were quite successful in reducing the spread of the virus in the initial pandemic, primarily due to very aggressive case finding and quarantining and tracking of contacts. Now, that was in the absence of a vaccine, and that worked for you. But now with vaccinations, I think that what's going on, which is ramping up vaccination as much as possible, is really important, and doing that in whatever way you all can. And I do understand that the vaccination rates are increasing somewhat. You just happen to have a bigger population. I think you vaccinated as many people as we vaccinated, only Singapore doesn't have as big a population as Korea. So I think you're about 35 or so percent vaccinated. So getting that up over 70, 80% is going to be very important. 한국의 방역당국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해서 실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바쁜 시간 내주신 데이빗 매초 교수님 감사합니다. Sure, it was my pleasure. Thanks for inviting me.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다른 무기, 소위 코로나와 대응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 이 두 분한테 좀 여쭈고 싶어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이재학 교수님, 어떤 무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델타 유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낙관주의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당연히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킬 거는 맞는데, 백신 말고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백신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그 알파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일단 마스크 착용, 또 방역 수칙입니까? 예, 또 거리두기, 역시 방역 수칙. 뭐 손위생.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던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그 알파 부분들 계속 잘해야 되는 거. 델타 변이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전파력이 뭐 기존 바이러스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신 접종률을 아무리 올린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최상을 올려도 80% 도달하기는 거의 힘들 거거든요. 예. 근데 80% 도달하더라도 면역도의 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7, 80% 효과를 보게 되면 전 국민 한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면역을 갖게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현재 이제 뭐 그 전파력을 보게 되면 백신의 효과 또는 면역도를 가진 사람이 전 국민 한 80% 정도가 가져야 되면 한 20%의 갭이 생기는데, 그 20%의 갭을 말씀드린 대로 알파가 해결해야 된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재학 교수님 말씀 동의하고요. 근데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학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백신이 보편적인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강제사항처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집단 면역이든 인공 면역이든 이렇게 백신 접종이 면역이 되면은 감염은 어쩔 수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치사율과 치명률은 잘 관리될 수 있겠다. 설사 변이가 나오더라도 그 변이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치사율이나 치명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독감과 같은 그 시대가 되면은 좀 그래도 희망적인 이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좀 드릴 수 있겠다. 얘기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이슈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